이동형 뉴스 정면 승부.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동형입니다.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오늘 준비한 내용 알려드립니다. 후반기 국회 2년은 협치를 통해서 민생이 꼽히는 국회의 계절이 되어야만 합니다. 선서 국회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8년 7월 13일 국회의원 최재석. 긴 국회의 공전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부끄러워한다든지 미안함도 없은 그런 그 분위기에 저는 당황함을 느꼈고요. 오늘 선출된 문희상 국회의장, 6.13 재보궐선거 국회의원에 당선된 의원들이 의원 선서와 초선 윤일규 의원의 인사말 일부를 들었습니다. 국회가 오늘을 시작으로 26일까지 7월 임시국회에 돌입합니다. 선배 의원들 앞에서 쓴소리부터 쏟아낸 윤일규 의원, 잠시 후 만나보겠습니다. 수행비서 성폭행 혐의를 받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 오늘 5번째 재판이 열렸는데요. 안 전 지사의 부인 민주원 씨가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김 씨가 평소 안 전 지사를 많이 좋아하는 것처럼 느껴서 불편했다. 또 새벽 시간 부부 침실에 들어왔었다. 다소 충격적인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관련해서 최강병기에서 알아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철수입니다. 저는 오늘 정치 일선에서 물러나 성찰과 체험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은 여성들이 그 행동 거지라든가 말하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심해야 돼. 나도 딸만 둘이 있었는데. 지난주부터 선보인 새 코너 앵커들의 전성시대, 오늘은 구설수에 오르고 있는 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해봅니다. 이른바 땡땡땡을 의할고, 이연경 위키트리 방송위원, 박종진 전 앵커와 함께합니다. 다음 우리 윤두준 씨. 네, 안녕하세요. 저는 픽셀랍시다 3 비긴즈에서 구대영 역할을 맡은 윤두준입니다. 구대영이 이제 2004년으로 돌아가서 지우를 처음 만나서 이렇게 미식 애호가가 된 그런 사연들을 소개하는 아주 재밌는. 혼자 사는 남녀의 음식 라이프를 그린 드라마 식샤를 합시다 시즌3 제작 발표가 있었는데요. 이 현장에 김하진 기자가 다녀왔다고 합니다. 우리 연애할까요에서 뒷이야기 들어보고요. 아울러 13일의 금요일 밤 볼만한 공포영화 몇 편도 소개할까 합니다. 7월 13일 금요일 이동의 뉴스 정면 승부 시작합니다. 이 작가는 독하다. 이 작가는 거칠다. 이 작가는 솔직하다. 이 작가는 눈치가 없다. 그는 할 말은 한다. 할 말은 한다. 정치 오타쿠 이 작가의 독설 뉴스 정면 승부. 두 달여 가까이 공전한 국회가 오늘 비로소 정상화됐습니다. 오늘 열린 본회의에서는 국회의장단 선출과 함께 6.13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된 12명의 의원에 대한 신고식도 열렸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동료 의원들을 향해 일침을 날린 분이 계셔서 오늘 첫 번째 인터뷰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출신으로 문재인 대통령 자문회를 지낸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 연결합니다.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예, 윤일규입니다. 예, 늦었습니다마는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사실 지난번 천안시장도 한번 도전할 생각이 있었다가 잘 안 됐고 이번에 국회로 들어오게 됐는데요. 그거는 천안시장을 도전했다 잘 안 된 게 아니고요. 예. 그 당시 정치개혁이 공천개혁이라 생각해서 공천 과정에 제가 직접 참여하면서 정치개혁의 그 프로세스 자체를 실제 경험하고 예. 또 정치개혁이 가능할 것인가 하는 것을 직접 몸으로 뛰었던 사건이지 그게 무슨 그 당시 의과대학 교수가 직접 그 당시 현장에서 직접 활동하던 그 시기였는데 사실은 그거는 정치개혁의 프로세스 자체를 제가 실제적으로 겪으면서 앞으로 어떻게 정치를 바꿀 것인가 하는데 제가 참여했던 거지 지금 말하는 정치인으로 그 길을 가고자 해서 간 거는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예. 늦었습니다만 당선 소감 그리고 앞으로 포부 좀 부탁드립니다. 당선 소감은 제일 중요한 게 그겠죠. 일단 뽑아준 분들이 바라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 하면은
그분들이 원하는 세상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될 것 같고요. 예. 그 다음에 포부라는 거는 제가 그렇죠. 제가 걸어왔던 의사의 길에서 환자들에게 그 성실하고 또 진실로 또는 그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듯이 국민에게 또는 우리 시민에게 또는 지역 주민에게 원하는 바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은 내가 걸어왔던 길처럼 최선을 다할 수 있을 것인가 그걸 고민해야 되겠죠. 예. 자, 오늘 국회에서 국회 긴 공전에 국민들은 몹시 가슴 아파하는데 아무도 부끄러워하거나 미안해하지 않는 분위기에 당황했다. 또 국회의장 한 분 선출하는데 그렇게 밀고 당기면서 긴 세월을 다쳤던 국회가 정작 선거하는 형태는 마치 종교 재해의식처럼 하는 풍경이 낯설다.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어떤 의미로 하신 겁니까? 그거는 본 그대로죠. 예. 그렇지 않습니까? 뭐 국민은 어떤 분들은 애태우고 굉장히 그 국회가 왜 열리지 않냐 해서 가슴 졸이고 할 때 사실은 누군가가 그런 긴 공전의 시간이 있으면 그 좀 미안해 한다든지 부끄러워하는 것은 일반 사회에서는 그런 또 사과의 말이라도 하는 것이 일반 사회 부잖아요. 예. 그런데 국회에서는 정말 이런 긴 공전의 시간 외에도 뭐 형식이 어떻게 해서 그 실제로는 그런 일이 일어난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광장에서 느낀 기분이 예. 누군가가 조금은 미안해하고 누구는 조금 좀 죄송해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내가 가슴으로 느껴지지 않아서 그거를 사실 그대로 느낌을 표현한 거고요. 그러고 사실은 그 국회의장을 바꿀 때 시기가 그 6월 말인가 그랬는데 지금 그 당시에 바꿀 수 있는 그 프로세스가 정말 그리고 밀고 당길 정도로까지 긴장할 정도까지 중요한 그런 것이었나 라는 거라면은 이해가 가겠는데 오늘 와서 보니까 그 어떤 의미로 봐서는 이미 그 이렇게 국회의장님을 뽑는다든지 이런 부의장님 뽑는 거는 꼭 그 재래의식처럼 하시더라고요. 예. 그러면은 그는 그 전에 해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서로 밀고 당기면서 하는지 그걸 나로서는 좀 낯설다 하는 거를 저는 그 현장에서 느끼는 감을 솔직하게 저는 표현을 하고 또는 제가 아직은 정치인보다는 일반 시민에 가깝잖아요. 예. 그래서 어떤 의미로서는 시민에 가까운 소외를 거기서 밝힌 거죠.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서로가 다르겠죠. 네. 왜냐하면은 똑같이 공감하는 시민의 입장에서는 똑같이 공감하실 것이고 공감할 수 없는 또 다른 영역에 있는 분들은 그걸 통해서 때로는 반대의 감정도 느낄 것이고 아니면 또 어떤 분은 그걸 통해서 또 조금은 미안하다는 생각도 느낄 것이고 그건 뭐 각자의 몫이죠. 오늘 발언은 그러면 미리 작정하고 준비한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저는 현장에 처음 들어가서 느끼고 본 겁니다. 예. 그래도 초선이고 한데 또 선배 또 중진 의원들 눈치도 보이고 할 텐데 그런 건 없었습니까? 아니 선배 중진 의원이 뭔데요? 저는 의사로서가 아니라 저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저는 그분들보다 선배 아닌가요? 예. 왜 국회의원이 선수가 꼭 선배인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예. 어떤 면은 그러고 국회는 정치의 영역만 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사회 속에서 가진 경험을 요구하는 거 아닙니까? 예. 제가 가진 경험을 정치에서 이용하려고 그러면 제가 어떤 의미로서는 더 선수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거기 나와서 그냥 우리의 평범한 광장에 나와서 이야기한다고 생각했지 선수나 위아래라는 개념은 저는 전혀 없었습니다. 누구든지 말할 수 있는 광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 오늘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국회의 긴 공전에 그 부끄러운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이런 비판을 했다고 했는데 여당 소속이긴 합니다만 이 국회 공전의 책임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국회 공전이라는 것은 그것은 서로 쌍방향이 있는 거 아닌가요? 상대적인 개념이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예. 그리고 왜냐하면은 이거는 누구 함께 있다는 이야기보다는요. 정치가 좀 더 변하고 바뀌어야 될 동기가 있다는 걸 뜻하는 개념이라고 봐야지. 이게 뭐 어떤 분들에 따라서는 야당의 문제가 있다, 여당의 문제가 있다. 그 내막은 저는 알 길이 없어요. 왜 그렇게 공전되는지 그 진실한 내막은 뭐를 갖고 밀고 당기는지 그까지는 제가 정치를 깊이 개입해서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모르는데 어쨌든 간에 국민의 눈에 볼 때는 둘 다 똑같이 보일 거 아닙니까? 예. 자, 보궐로 들어온 거기 때문에 임기는 한 1년 반 정도 남으셨고요. 지금 1년 10개월이죠. 예. 보건 반하고 10개월은 다릅니다. 전혀 4개월의 차이가 있었잖아요. 그래요. 예. 그거는 뇌종양 환자의 목숨이 살아갈 수 있는 아주 긴 기간입니다. 상임위 정하셨습니까?
상임위는 저는 상임위가 어디로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 저는 상임위가 어디로 배치되더라도 저는 제가 살아왔던 의료의 길에서는 반드시 참여할 겁니다. 그러면 보건복지를 가는 게 제일 전문성을 살리는 거 아니겠어요? 제일 전문을 살리는데 설령 예. 거기 못 가더라도 예. 저는 제가 참여했던 제 경험을 이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길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계속할 거예요. 예. 의사 출신이시니까. 예. 그 문재인 케어에 대해서 예. 대한의사협회에서 지금 반대하고 있더라고요. 대한의사협회에서는 문재인 케어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닐 겁니다, 아마. 왜냐하면은 문재인 케어라는 것은 어떤 의미로 봐서는 국민이 치료를 받으면서 경제적으로 힘든 길을 안 가고 또 기회에 있어서 누구나 평등하게 치료받을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예. 그건 뭐 지금 현대 이상적인 그 복지국가에서는 당연히 요구하고 또 나아가야 될 목표이기 때문에 그걸 누가 반대할 건 없죠. 그건 뭐 의사들이 반대할 거를 문제는 차원이 다르다. 다만 거기에는 참여하는 많은 이해관계의 집단이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예. 거기에 존재하는 아무리 이상적인 그런 문재인 케어를 하더라도 거기 참여하는 분들도 같이 이렇게 행복을 느낀다든지 또는 같이 즐거워한다든지 같이 보람을 느껴야 되는 문제가 같이 따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생기는 갈등이지 그걸 뭐 대한의사협회가 그걸 꼭 반대한다고 저는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그런 모습 비치고 있기 때문에 뭐 큰 부분이 아니라 작은 부분이라도 정치권에서 그 갈등을 또 조정하고 또 협상하고 하는 게 또 정책을 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그건 당연히 이제 하는데 다만 예. 중요한 거는 사실에 대한 것을 어떻게 볼 것인가의 문제예요. 왜냐하면은 예를 들자면은 국민이 행복하는 일 중에는 때로는 의사들에게 희생을 요구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것이고 또는 의사들에게 잘못을 요구하는 일도 있을 것이고 안 그러면은 정부가 책임을 많이 느껴야 될 일도 있을 것이고 왜 그러냐면은 때로는 어느 집단이든 간에 민주국가에서는 희생을 너무 많은 희생을 요구해서는 안 되죠. 그러면 그 희생의 일부를 희생하는 거를 국민들도 알아야 되고 또는 국민들도 그 희생을 어느 정도는 이렇게 완화시키도록 이렇게 이해를 해줘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거를 이번에 조정을 하고 또 이해시키고 때로는 양보하고 뭐 이런 과정이 아마 의사인 제가 다른 직종에 있는 분보다는 조금 가깝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사회 현상하고 또 실제로 설득하는 정치 현상하고는 다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아직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잘 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요. 뭐 민주당 지도부나 혹은 뭐 청와대 쪽에서도 의원님한테 그런 협상 능력, 갈등 조정 능력 그런 걸 또 바라기도 할 것 같은데요. 예, 그런 점도 예. 있을 것이고 또 설령 예를 들자면은 이게 지금 굉장히 오래된 거 아닙니까? 이 1970 7년 8년에 의료보험이 시작돼 가지고 지금 긴 세월에 동안 온 누적된 갈등이거든요. 이게 하루아침에 된 갈등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렇기 예. 때문에 이제는 바로 잡아야 앞으로 미래는 더 갈등이 많아질 정도로 규모도 커지고 예를 들자면은 의료비의 그 규모가 사회적 영향력도 훨씬 커지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금이라도 이번에도 늦었다 하더라도 원래 이 갈등의 그 원인을 찾아서 조정을 해줘야 미래로 향할 수가 있을 겁니다. 요즘 문제가 됐던 뭐 국회 특수활동비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국회 개혁 문제에 대해서는 당연히 찬성하실 걸로 보이고요. 개헌은 저는 예. 뭐 당연한데 활동비는 뭐를 한 활동비가 문제가 되는지까지는 내용은 잘은 모릅니다. 다만 예. 그 활동비 내용의 일부 제가 언론에 보면은 그 부서 운영비 같은 것도 활동비에 들어가 있던데 그런 거는 항목을 달리해서 실제로 특수활동비라는 거는 국민에게 알릴 수 없으면서 엄밀하게 또는 그 실제적으로 일을 하는 데 있어서의 그 효율은 높지만 국민에게 알리기 어려운 그런 영역이 존재한다면은 그 부분만 떼어서 그 정하고 나머지 국민에게 알릴 수 있는 부분은 항목을 바꾸더라도 국민한테 이렇게 그 공개하는 것이 나는 옳다는 생각이 그냥 일반적인 사람의 생각으로는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보이는데 뭐 그런 식으로 조정하면은 활동비 문제도 그렇게 뭐 엄밀한 또는 무슨 잘못된 그런 들로만 그 해석하지 않도록 만들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영수증을 다 공개하면 뭐 그럴 수 있죠. 제도 개선 쪽으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예. 그 마지막으로 최근에 대통령이 과로로 병가를 했지 않습니까? 또 주치의셨으니까. 예. 문 대통령의 건강에 전혀 문제가 없는 거죠?
글쎄요, 그 과로로 일주일 정도 쉴 수 있는 정도라면 건강에 문제가 그렇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러고 그 주치 제도 시스템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아마 그 굉장히 긴 기간, 예를 들면 1년이면 1년 긴 기간에 아마 건강 관리 스케줄을 갖고 있을 겁니다, 아마. 그리고 그 중에서 이제 이렇게 시간, 예를 들면 짧은 기간에 조정하는 것, 예를 들면은 뭐 운동이라든지 휴식이라든지 수면이라든지 음식이라든지 이런 당당한 거를 이렇게 그 합리적으로 한번 관리하는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필요하면은 어느 정도 휴식을 권고한다든지 또는 뭐 이렇게 음식이라면 음식은 뭘 뭐 이렇게 그 절제한다든지 이런 거는 아마 그 합리적으로 어느 시스템 자체가 작동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며칠 정도의 휴식을 취한다는 정도 갖고는 건강에 이상이 있다고 보지는 않고, 그리고 이미 건강 진단을 하게 되면 건 1년 이상의 원래 활동 스케줄이 아마 그 업무 시스템에서는 다 작성돼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뭐 그걸 갖고 건강이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을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예. 네네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이었습니다. 2부 최강병기 코너로 돌아옵니다. 딱딱하고 지루한 뉴스가 소설보다 흥미진진해지는 새로운 경험. 놀라셨죠? 이것이 바로 이동준 뉴스 정면 승부. 최강병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노영희 변호사, 아시아경제 장영진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많은 관심과 논란을 이끌었던 안희정 부인 민 여사, 오늘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했다고 해요. 네, 그렇습니다. 예. 오후에 출석을 한 걸로 지금 돼 있는데요. 사실 이 민주원 씨 얘기를 들어보면은 상당히 큰 변화의 가능성도 엿보입니다. 민주원 씨 얘기를 들어보면 그렇습니다. 이 김지은 씨가 남편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저는 이미 좀 알려진 바가 있습니다만 부부가 안 지사와 민주원 씨가 함께 지내는 침실에 새벽 4시에 김 씨가 들어온 적이 있다. 그다음에 이 김지은 씨가 안 지사를 부르는데 지사님이라고 부르는데 그 느낌이 오래간만에 연인을 만나는 여인의 느낌이었다. 심지어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혹은 그 주변인들 사이에서는 이 김지은 씨를 보고 마누라 비서다. 마누라 비서라고 부른다라는 얘기를 들었다고 하면서 상당히 그전부터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했고 교체를 요구한 적도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예. 안전지사를 부를 때 마치 연인처럼 뭐 불렀다 이런 얘기는 할 때 또 재판장이 제지했다고 그래요. 사실만 얘기하지 감정은 섞지 말라고. 그렇죠. 지금 이제 민주원 씨가 얘기하고 있는 것 혹은 증인들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정황 증거다라고 이제 보통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이 많고요. 또 중요한 것은 내 느낌이 그랬다. 이런 것이 사실은 그 객관적 사실하고 또 부합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혹시라도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재판장이 좀 제지를 한 부분인데요.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아마 상당히 영향을 좀 미칠 수 있는 그런 진술의 내용이 아니었느냐. 예컨대 부부가 잘 자고 있는 침실 새벽에 4시 정도에 근처를 어슬렁거렸건 침실에 있었건 혹은 테라스에 있었건 그런 어쨌든 간에 그런 행동이 있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오늘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조금 안 전 지사 측에 유리한 물론 증인들이 안 전 지사 측에 유리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기도 하겠지만 유리하죠. 근데 이제 다만 지적할 것은 어쨌든 민주원 씨는 안 전 지사의 부인이기 때문에 사실 남편을 살리기 위해서 거짓말을 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또 주장을 검찰에서는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나 판사가 누구 말에 더 방점을 찍어서 이제 받아들일 것이냐에 따라 달라질 것 같습니다. 특수관계인이니까 소위 그렇습니다. 말해서. 그렇죠. 자, 그런데 이 민주원 씨가 증언대 서기 전에 그 전 재판에서 또 안희정 측
증인들이 재판에 섰지 않습니까? 그랬죠. 그러면서 네. 지금까지 김지은 씨가 주장했던 내용 혹은 김지은 씨 측 증언자들이 증언한 내용, 검찰이 주장한 내용하고 배치되는 증언들을 많이 했단 말이죠. 그렇죠. 그 중에 하나가 분위기가 굉장히 캠프 분위기가 민주적이었고 자유로웠다. 뭐 맞담배도 했었고. 그렇죠. 그러면서 특히 김지은 씨는 안전비서랑 친밀했다. 뭐 술도 더 달라 그러고 뭐 또 소위 말하는 대거리라 그러나요? 그렇죠. 지사님 그런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그렇죠. 사실 지사님이 뭘 알아요? 이런 거. 지사님이 뭘 알아요? 이랬다고. 예. 뭐 그런 거 아니에요까지는 사실 말할 수가 있는데 지사님이 뭘 알아요라는 얘기 사실 하기가 어려운 얘기죠. 제가 수행비서가 자기가 모시고 있는 분한테 그렇게 하기는 어렵다고 볼 때 우리 PD도 나한테 그런 말 못합니다. 그런가요? 나한테는 맨날 그러던데. 좀 관계가 다르군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이런 것을 봤을 때 이제 위계 관계가 명확했고 안희정이 무슨 왕 같은 존재였다라는 김지은 씨 기존 진술은 상당히 흔들리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얘기가 그런 증언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위력을 입증을 할 때 내가 저 사람의 지시라든지 요구를 거절할 수 없었다라는 상황이어야 하는데 충분히 거절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그런 증언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좀 더 논란의 여진이 있어 보입니다. 근데 그런 말도 중요한데요. 사실 오늘 공개된 카톡이 또 좀 결정적인 증거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카톡 내용에 보게 되면 뭐 누구를 이제 좋아했다가 헤어져서 슬프다라는 식으로 같이 좋아했다라는 그런 내용이 표현이 들어있고 물론 그게 안 전 지사를 말하는 건지 모르지만 그 이후에 나오는 카톡에는 안 전 지사에 대한 얘기가 또 명확히 나오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것 이루어질 수 없는 관계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렇죠.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게 된다면 지금 안 전 지사가 뭐 아주 하늘이었고 본인은 수직적 관계에서 말도 못했다 이런 말도 사실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는 거고 또 오늘 증언했던 그 성씨인가요? 그분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김지은 씨가 하늘이라는 표현을 자주 쓰긴 했다. 그런데 그 하늘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정말 감히 쳐다도 못 보는 그런 하늘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보고 그리움의 대상인 하늘 이런 걸 말하는 거였다.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하고 있어서 기존에 김지은 씨 주장하는 것하고는 많이 배치가 되고 그와 그 배치되는 주장에 또 상응하는 듯한 증거들이 조금 나온 것처럼 느껴지긴 합니다. 예, 특히 이제 김지은 씨가 수행비서에서 정무비서로 이제 자리를 옮겼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정무비서가 수행비서보다 어떻게 보면 역할이라고 하나요? 이렇게 좀 정치적 입장에서는 훨씬 더 좀 높은, 좀 더 강한 위치에 있는데 수행비서에서 정무비서로 갈 때 상당히 서운해했다라는 그런 증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전 지사랑 멀어지는 게 아니냐라고 하면서 울먹이기도 했다라는 증언이 나온 것으로 볼 때 기존의 그러니까 일종의 위력에 의한 어떤 나는 싫지만 위력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성관계를 맺었다라고 하는 부분은 좀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증언이 어쨌든 양쪽이 엇갈리는 부분이 있는데 아까 카톡 메시지라든가 또 페이스북 메시지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단 한 명에게 생일 축하를 받고 싶었다든가 또 뭐 호텔 예약을 직접 했다라든가 그러니까 이런 게 있었을 때 재판관이 누구 손을 들여주냐에 따라 달리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김 씨가 주장하는 위력에 의한 성관계가 있었다. 여기 입증할 만한 증거는 있어야 돼. 지금 그 증거는 전혀 나오지 않고 그 증거만 나오고 있는 상태라고요. 이렇게 된다면은 일단은 지금까지 상황 봤을 때는 안 전 지사한테 재판이 유리하게 돌아가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16일 날 그 전문가 또 감정 증인으로서 증언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예. 그 전문가가 이제 어떤 식으로 증언을 하게 되느냐도 사실은 또 좀 객관적인 증거로 판사가 바라볼 가능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좀 의미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성폭력 사건에서 이런 식의 그런 전문가 증인까지 불러서 재판하지는 않아요, 잘. 그런데 이번에 이제 전문가 증인이 나와서 뭐 진술한 것이라든가 뭐 말한 것이라든가 혹은 문자나 카톡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게 무슨 심리에 의해서 이렇게 말해진 거다라는 거를 분석을 본인들이 하게 되면 그 결과에 따라서는 그 판사님이 조금 전문가의 증언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영향을 받게 될 가능성이 크고요. 근데 그것까지 한꺼번에 다 나오고 난 다음에는 우리들도 어느 정도 좀 예측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이게 이제 많은 분들이 조금 전문가가 여기서 왜 끼어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그런 거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의 진술이 보면은 거짓말은 좀 진술의 진행 과정을 보면 약간 튀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진행해왔던 진술에 비해서 거짓말이 있는 부분은 조금 앞뒤가 안 맞는 기존의 진술과 좀 배치되는 부분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것을 보통 사람들은 찾기 어려운데 전문가들이 이제 꾸준히 일정한 어떤 심리 상황을 파악을 하고 쭉 하다 보면은 탁
도드라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좀 신빙성이 없다. 이 부분은 조금 믿기 어렵다라는 부분을 좀 가려내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증언의 일관성 그런 거 그렇죠. 있죠. 근데 또 한쪽에서는 특히 뭐 김지은 씨 측에서는 이게 김지은 씨의 과거 행실 부분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이거 2차 피해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가 지금 또 돌고 있어요. 사실 그거는 또 우려스러운 부분이 맞습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뭐 부부 사이에도 강간을 인정하고 있고 사실은 이제 유흥업소에서 접대를 업으로 삼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뭐 강간이나 성폭력도 인정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혹은 그 사건이 일어났을 당시에 그런 위력에 의한 강제적인 성관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따지는데 그 이전에 있었던 그 사람의 행실이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서 사실 논한다는 거는 안 맞는다라고 하는 얘기가 분명히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이 사람이 이런 식의 행동을 했던 것에 미루어 본다면 실제 당신이 그 시간에 그렇게 했다는 것을 좀 믿기 어렵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그 진술 혹은 증언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용도로는 또 이게 쓰일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지금 흘러가는 방향이 그렇게 썩 그 김지은 씨 측이 유리한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김지은 씨 입장에서는 많이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근데 그렇죠. 2차 피해가 우려된다고 해서 증언자들이 증언을 또 안 할 수는 없죠. 없잖아요. 사실은 없죠. 그러니까 이게 좀 상당히 조심스럽고 위험한 거죠. 사실 김지은 씨 입장에서는 사건 전후에 격렬하게 저항했다거나 매우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다는 걸 입증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충실하게 확보하지 못했다는 게 어떻게 보면 패착에 해당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가 어쨌든 간에 아무리 내가 안전지사와 가까운 사이였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그냥 내가 존경하는 정치인으로서 좋아한 것뿐이지 내가 이렇게 성관계까지 할 수 있는 사회는 아니다라고 얼마든지 설명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그럴 걸 입증하기 위해서는 그 사건 전후에 그러니까 그 성관계 전후에 어떤 상황이 벌어졌고 내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었고 하는 것을 주변인이 얼마나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었느냐를 충분히 좀 입증할 필요가 있었는데 그 부분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것이 어떻게 보자면 지금의 상황을 조금 자초한 면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검찰이 또 반격의 카드를 뭐 짚고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다음 재판 때. 그렇죠. 네. 사실은 뭐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원래 이런 사건은 증언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까지 의미가 없을 수도 있는 부분이어서 피해자의 진술을 사실은 일관적이고 신빙성이 있다면 믿는다라고 하는 게 법조계의 방침이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서 그 믿을 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사실 약간 조금 그 탄핵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불리하죠. 그러나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아직은 지금 재판 중간에 있는 과정이고 또 지금 나온 것이 정확한 정보라고 또 볼 수도 없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재판 결과는 뭐 신속히 재판한다 그랬으니까 빨리 나오겠죠. 그렇죠. 집중 심리를 하고 있죠. 빠르면 이달 말까지는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다른 얘기 봅시다. 자,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논의를 오늘 오전부터 진행 중인데 노사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고 합니다. 매년 이렇게 팽팽히 맞서지 않습니까? 매년 주로 팽팽하게 맞섰는데 지금까지는 주로 이제 노동자 측에서 이 최저임금위원회에 불참하거나 항의를 하거나 저항을 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올해의 경우에는 좀 정반대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사용자 위원 중에서도 특히 이제 중소상공인, 소상공인들을 중심으로 반발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 기존의 모습과는 조금 다른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근로자 측에서는 시급 1,790원, 경영계는 동결. 그래서 한 3,260원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은 그 장 기자가 얘기했던 그 소상공인들이 문제죠. 지금 뭐 편의점 가맹주들이 공동 휴업하겠다. 네. 대정부 투쟁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하고 있는 실정이더라고요. 어쨌든 그러면서 또 지금 정부에서도 뭐 경제부총리가 신중론, 뭐 속도론도 얘기했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노동계에서는 이거 최저임금은 절대 양보할 수 없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최저임금 그 범위에 또 산입되는 것을 무엇으로 하느냐 가지고 지난번에 한번 문제가 컸지 않습니까? 근데 그 법이 통과되면서 기본적으로는 실질적으로는 최저임금 자체가 또 깎인 셈이 되었다라고 하는 게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의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근로자들 입장에서 보자면은 반드시 올려야 된다라고 하는 소명이 생긴 것인데 사실 우리나라 지금 최저임금이 7,530원이잖아요. 미국은 얼마인 줄 아세요? 미국이 지금 8,200원이에요.
근데 이게 최저임금이 물론 미국은 팀 문화가 활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 따라 다르고 또 주마다 다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그 팁이 적용되지 않는 직종은 또 7.25달러 정도가 최저임금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또 그런 거 한편 뭐 네덜란드라든가 호주라든가 이런 곳은 또 12,000원, 16,000원 이러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라마다 이제 사정이 조금 달라서 이 우리나라에 지금 있는 것이 정말 적정한 것이냐, 적정하지 않는 것이냐 이것도 좀 다른 부분이 있어요. 일본도 8,300원이거든요. 예. 그러면서 또 고용지표 발표되는 거 보면 계속해서 그렇죠. 최악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정부에도 이제 굉장히 머리가 아플 것 같고 지금 소상공인들 같은 경우에는 5인 미만 사업장에는 하지 말아달라. 차등으로 좀 지급해달라. 근데 그거 노동계에서도 그것도 절대 못 받아야 하고 있는 사실 상황이니까. 이 5인 미만 사업장에 이거 차등 적용을 해달라는 것은 일단 이 편의점이라든지 식당이라든지 이런 아주 소규모 상공인들을 좀 보호해달라 이런 취지의 말씀인데 이게 5인 미만 사업장을 차등 적용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 순간에 그 최저임금이 사실 무력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요. 사실 우리나라에서 그럴듯한 회사인데 전부 다 5인 미만의 영세사업장이라고 등록한 업소가 엄청나게 많아요. 사실은 뭐 7, 8인, 10인 이상까지 채용을 하고 있는데 뭐 마치 등록은 5인 이하인 것처럼 해가지고 이게 근로기준법 적용을 막 피해온 업소들이 되게 많다는 겁니다. 특히 이제 근로기준법을 또 왜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하지 않느냐라는 것도 사실 문제였거든요. 사실 이 조항이 나오게 된 것은 1987년 7월, 8월, 9월 노동자 대투쟁 직후에 그 근로기준법이 빠르게 상향되면서 그 당시에도 보면 5인 미만의 영세사업장한테 적용하면 안 되겠다라고 해서 그때 이제 경과 규정으로 둔 거였습니다. 근데 그것이 지금까지 남아 있는 거거든요. 30년 동안. 그러니까 이게 지금까지 앞으로도 계속 이런 경과 규정을 둔다는 건 사실 올바른 건 분명히 아닙니다. 그리고 이 최저임금을 이렇게 이런 분들한테 또 차등 적용할 경우에는 실제로 최저임금이 실제로 무력화될 우려가 있다는 점.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게 5인이냐 4인이냐에 따라 가지고 사실 규모의 차이는 별로 없는데 5인이냐 4인이냐에 따라 가지고 이 적용이 되냐 안 되냐에 따라 갈라지면서 임금의 격차가 확 벌어질 수 있다는 점. 이런 점들 때문에 사실 노동계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소상공인도 사실은 의뢰 입장이고 노동자들도 그렇죠. 의뢰 입장인데 을끼리 지금 싸우는 형국이지 않습니까? 오히려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 아르바이트비보다 그 한 달 임대료가 훨씬 더 치명적으로 먹히는 건데 이렇게 지금 싸우고 있으니까 좀 안타깝고 지금 뭐 인터넷 보면은 그 최저임금도 지금 못할 정도면 문 닫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얘기도 분명히 나올 수밖에 많이 없죠. 하고 있는 당연하죠. 상태거든요. 근데 그 전 세계적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 가장 많은 나라가 멕시코, 그리스, 한국입니다. 그런데 멕시코, 그리스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 소상공인이 많다고 하는 것은 좋은 직장이 없기 때문에 자영업으로 가는 거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 IMF 이후에 멀쩡하게 직장을 다니는 되는 사람을 다 쫓아냈단 말이에요. 예. 그분들이 다 자영업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차린 것이 편의점 아니면 치킨집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숫자가 많이 늘어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윤율 자체가 급격히 저하된 상태인 겁니다. 그러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대기업들이 끼어들죠. 대기업들이 끼어들면서 자영업자들끼리 중소상인들끼리 먹고 살아야 될 자리에 대기업이 끼어들면서 이제 돈의 논리가 작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제일 먼저 나타난 부작용이 바로 임대료의 급상승이거든요. 사실 이 부분을 먼저 해결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요. 하여튼 어려울 텐데 그 내일 새벽에 뭐 늦으면 결론이 안 나는데 결론이 안 날 것 같은데 어떻게 진짜 안 날 것 같아요. 네. 근데 사실은 8월 5일 전까지 원래 최저임금안에 대해서 고시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뭐 내일 안 나더라도 어쨌든 계속해서 꾸준히 회의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만은 전 이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문제일 것 같아요. 우리나라 구조가 사실은 최저임금이라고 하는 것을 소화할 수 있는 정도의 구조를 만들어 놨었어야 되는데 체질을 그렇게 안 된 상태에서 일단 올려놓고 자연적으로 구조가 형성되게끔 하자. 이게 이런 식의 지금 주장이 먼저 있는 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좀 우려스럽습니다. 글쎄, 뭐, 8,000원 이상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긴 하는데 아마, 좀 더 시간을 끌지 않겠느냐. 그래서 과거에도 보면 10월 이후에 결정된 적이 있으니까 좀 더 논의 기간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노영희 변호사, 아시아경제 장영진 기자였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7시 정각에 박종진, 이영경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